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주말 사이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며 국제 유가가 또 뛰었는데요. 이어 오늘 양지수 급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4% 하락합니다. 5,2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3.72% 내려갑니다. 1,0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기록한 외국인 오늘도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5,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3,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갑니다. 현재 7,69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9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1,059억 원, 기관은 12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또다시 일제히 급락했는데 현재 국내 반도체 투톱 터보퀀트 충격도 이어지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67% 내려가면서 현재 거래가 17만 3,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5.75%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86만 9천 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4.44%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도 5.35%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만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전쟁 리스크를 뚫고 달러채 발행에 성공해서 북미 ESS 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3.3% 강세 보입니다. 현재 거래가 4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 하락하면서 15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스퀘어 6.8% 급락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85% 약세, 두산에너빌리티 5% 넘게 급락합니다. 기아도 4.62% 하락하면서 14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재 에코프로 형제들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 1% 하락하면서 1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2월 국내 전기차 판매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주가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0.47%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1.48%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0만 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5% 넘게 하락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6%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6위부터 10위 종목들 모두 강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HLB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합니다. 코오롱티슈진 4거래일 연속 급등세 이어갔는데 현재는 8%, 지금 9%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1만 5,700원이고요. ABL바이오 6.5% 하락하고 리노공업도 4.5%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8%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9만 5,300원입니다. HLB 0.2% 소폭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생산 단가가 치솟으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하락장 속에서 탈플라스틱 관련주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패키지 27% 넘게 급등하면서 3,3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도 5.7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플라스틱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비닐 포장재 대체제로 종이박스가 부각되면서 재지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종목들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한창 재지는 7.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오늘 환율 다시 1,510원대를 넘어섰는데요. 4원 50전 올라서 1,513원 4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8분 기준으로는 1,513원 2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4.21%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5,210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3.91% 약세입니다. 1,0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 시장 어렵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장 초반에 크게 흔들리고 있네요. 역시 중동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견뎌내지 못하는군요. 일단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 트럼프가 좋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3월 달 시작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죠. 사실 이 거래일 만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빨리 끝낼 거다. 여기에 시장의 민감도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 반면에 지난주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중장기적인 고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흔히 타코 이렇게 이제 좀 밈 아닌 밈처럼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미국의 관세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멈출 수 있었던 요소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지금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작은 트럼프 행정부가 했을지 몰라도 혼자 멈출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탈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있고 또 예멘 후티 반군까지도 좀 참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참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과격하게 더 부딪히는 걸 염두를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길게 늘어질 가능성에 대한 지금 투자자들의 고민이 시장에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반응도 대비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들이 조금 더 이제 압박들을 더 받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초기만 해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빨리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코스피도 상승 동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들이 있었으니까 네. 크게 떨어졌다가도 다음 날 또 회복하고 맞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유가 충격도 상당히 커지고 유가 충격이 중요한 건 실물 경제에 전이되고 있는 양상들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전쟁이 끝나도 이전에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타격이 어디 쪽에 집중이 되었었냐라고 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타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과 이란이 봉합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설비와 그 장비들을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 유가야 하락은 하겠죠. 하지만 그 하락의 속도 자체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대로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기 전에 평균 가격은 배럴당 50불 후반에서 60불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배럴당 50불 후반, 60불대 초반으로 오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이고 평균적으로 70불 후반, 다들 이제 80불 초반대를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계산해왔던 어떤 기업 이익률들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원유 가격의 이제 급등락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게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도 1,500원을 이제 넘고서는 그 밑으로 잘 안 떨어지네요. 오늘도 지금 1,510원대까지 아까 이제 네. 1,520원 선도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WTI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1,500원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이거 이제 정부의 뭐 개입이 있거나 뭐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열어둬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단연 아무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하더라도 1,200에서 1,300원 갈 때, 1,300원에서 1,400원 갈 때, 그리고 1,400원에서 1,500원 갈 때 느끼는 체감은 확실하게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내의 증시조차도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원화로 환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IT를 강력하게 사기에는 이게 발목을 좀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돼서
반도체 공장 라인에 들어가는 원소재 공급에 대한 어떤 여파는 물론 있겠지만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주가가 높으냐 싸냐라고 계산을 해봤을 땐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사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우리가 노려볼 필요는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분할 매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5천선이 좀 위태로워 보이잖아요. 네. 5천선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전쟁도 지금 협상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그럼 코스피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걸 1대1로 거의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패턴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단 말이죠. 그럼요.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어디까지 버텨낼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오늘이 가장 중요하냐면 장 중후반부에 아랫꼬리가 좀 달아 올라와서 마감을 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종가가 저가로 형성이 되면 내일보다 내일 모레 신용 반대 매도 물량이 충분히 또 한번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뜩이나 반도체 I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중요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고 한 번 더 밀어낸다? 그럼 수급적으로의 하방 압력이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오늘의 가격을 이용하시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장중에 막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시그널로 받고 투자를 하시기보단 3시 이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시 이후에도 하락폭이 커지면 이건 내일도 문제지만 내일 모레 신용 반대 매도 물량이 자금을 채우지 않는 이상, 예탁금을 채워주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 쪽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본다면 오늘 오후에 아랫꼬리가 말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수요일 날 오히려 과대 낙폭을 한번 이용을 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 3월 달에 하락 이후에 반등세를 보였을 때 결국엔 대형주 위주로 먼저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왔다는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매매 전략에 녹여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지난주에는 화두가 이제 터보 퀀트였단 네. 말이죠. 터보 퀀트가 상용화되면 정말로 메모리 칩 수요가 6분의 1로 줄까?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밀어내리는 이제 결과를 낳았죠. 여전히 터보 퀀트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건 한 가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학술지에 나오는 기재되는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낼 수 있는 스펙의 최상단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실제로 그 제품이 시연이 되고 구현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스펙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죠. 1분 1초라도 상대방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발전을 해야 하고 단 한 개라도 상대방 제품보다 우리 기업이 출하가 되어야 되는 상황. 자, 그런데 만약 A와 B와 C 중에 A라는 그룹이 이 터보 퀀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추후에 결과물을 받아낼 때쯤 되니까 A에서 투자한 이 터보 퀀트라는 기술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스펙이 낮아지면 오히려 투자를 안 한 기업보다 투자를 한 A 기업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터보 퀀트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사실은 타이밍상 맞지는 않고요.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밀려 내려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 그에 따라서 이유를 좀 가져다 붙이다 보니까 터보 퀀트가 가장 좀 그럴싸했기에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지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벌써부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 주가의 본질은 뭐냐면 뭐 수량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보다 다음 분기에 혹은 그 다음 분기에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건 뭐냐면 지난 11월에서 12월, 12월에서 1월, 1월에서 2월 달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의 성장폭이 과거 엔비디아가 실제로 매출 내기 시작할 때처럼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월 달 들어오면서 이 메모리 칩에 대한 가격 성장 속도가 좀 정체됐어요. 더군다나 주말을 지나고 오니까 약간 소폭 좀 떨어졌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수급적이 아니죠.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본질은 여전히 지금 풀캐파임에도 불구하고 앞단에서의 수요가 더 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길어지니까 나프타 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프타로 만드는 이제 각종 플라스틱 포장재 이런 네. 것들이 다 사실 모든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탈플라스틱주라는 또 새로운 테마가 생겼더라고요. 네. 탈플라스틱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재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한 5년 전이었죠. 카페에서 쓰시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종이 빨대로 간다고 했었을 때 바로 이 탈플라스틱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에 한번 크게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 흐지부지 됐었는데 이번에 원료 공급에 따라서 또 이제 이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재고는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제가 실제로 주말 사이에 여러 군데에다가 좀 전화를 했더니 뉴스나 이런 보도 채널에서 이야기한 것 대비해서 본인들의 어떤 재고량은 괜찮은데 소비자들이 좀 걱정해서 사재기를 먼저 하는 게 더 문제 요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홍해까지 막혀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박 요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서둘러 현지의 포트의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쪽을 투자를 한다? 저는 투자를 할 때 하더라도 물릴 때 물리더라도 시간을 두고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 쪽을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나쁜 결과를 좀 포트에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약간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알루미늄 쪽에서의 몇몇 종목은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중동이 이 알루미늄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 다음에 바레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에서도 단순히 인곳을 들여와서 원재료 골드바처럼 그 알루미늄 바를 들여와서 고열로 녹인 다음에 이 다이캐스팅이라고 하죠. 고온 압착으로 이제 제품을 찍어내는 단순한 그런 제품 말고요. 지금 이 알루미늄 제품 내에서도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혹은 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한번 시점에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봐도 괜찮고 만약 타이밍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해당 기업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사마 알루미늄과 같은 기업들은 지금 시세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쟁이 되니까 방산주 그다음에 원전에도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다 밀려온 것도 다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방산주는 특히 의외로 조정폭이 좀 크고 기간도 길어지네요. 왜 그런 거죠?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방산주가 1등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초반에만 반짝했어요. 네, 초반에 그렇죠. 딱 하루 반짝하고 아마 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방공망을 굉장히 아껴 쓴다고 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방산주들이 올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수급적으로 좀 한계에 많이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주 잔고가 사실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인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고 한번 시세가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와중에 고민은 신규 수주가 올해 들어오면서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었던 수주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쌓여있는 신규 수주에 대한 잔고 자체가 조금 답보 상태이다 보니 방산주들이 이렇게 플랫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들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방산주들은 1분기 실적 때 과연 실적이 정말로 그들이 소화한 물량만큼 잘 나올 거냐를 보고 저는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방산주뿐만 아니라 저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 1분기 실적에 조선과 방산은 만약 괜찮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하락장에서 화장품주나 게임주 같은 경우는 또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제 화장품주는 그렇지만 특히 게임주는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네. 뭔가 이제 그
전환의 계기가 생긴 건가요? 전환점이? 이게 펄어비스라는 기업의 네. 이 붉은 사막 게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 게임이 6년 만에 나왔다라고 하죠. 수년 만에 나왔는데 사실 정식 판매 전날 평가를 하는 쪽에서 점수가 나왔었는데 그 점수조차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환불 얘기가 엄청나게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펄어비스가 하한가를 가기도 했고 또 그 다음 날 또 추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주말을 지나고 나오면서 지난주 주말입니다. 주말을 엊그제 주말이 아니라 그 전주의 주말입니다. 그 전주의 주말을 지나고 나오면서 유명한 게임 너튜버들을 통해서 처음 할 때는 좀 불편하고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매력도가 높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다운로드 수가 점점 이제 역주행하기 시작을 해서 1위를 찍게 된 거예요. 약간 뒷심을 발휘했군요. 네, 그래서 엊그제 주말 사이에 또 주말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또 높은 이 판매 순위가 기록이 되면서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금 8%의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하한가도 기록했고 그 다음날 추가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매수세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아무리 성과가 좋다라고 하지만 저점 매수세가 한번 차익 매도로 나오는 그러한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은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게임주들은 그 이후에 실제로 다시 추가 상승을 하거나 돌아오는 주 주말에도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순위가 탑3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네. 게임주가 아니라 펄어비스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화장품주들은 결국엔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빈집 형태였기에 저는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뭐 시장이 다 안 좋으니까 같이 밀려 내려가는 거는 뭐 알겠는데 글쎄요,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뒷받침도 많이 되고 맞아요. 뭐 액티브 ETF를 비롯해서 이제 수급이 좀 열릴 요 구간에 요 전쟁이란 악재를 만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희망의 청신호를 켜보자면 전쟁이 끝나면 코스닥이 다시 이제 견조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또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전쟁이 끝나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같이 반등은 해주겠죠. 하지만 이제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코스닥에는 조금 아쉬운 건 삼성전자의 역할.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벌어들이는 어떤 규모의 경제, 수익금이라든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거나 봉합이 되면 1차원적으로는 다 같이 움직이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쪽은 아무래도 아직은 반도체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코스닥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주들에 대한 수급이 간헐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통해서 한번 밸런스를 잡아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장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꽤 많이 빠졌죠. 나스닥도 2% 이상 빠졌고, 미국도 지금 전쟁의 리스크를 그대로 이제 떠안는 형국이기는 한데 지금 5주 연속 하락세거든요. 네. 미장도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 정도 되면 지금 장기 이평선도 지금 이탈한 그렇죠. 상태니까 말 그대로 조정장, 기술적 조정장에 들어선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동일 기간에 이 정도 하락한 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딱 5주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조정이 굉장히 깊더라도 거의 막바지이지 않겠는가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미국은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금리 인상의 경계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눌러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표라도 조금 더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번 주에 가장 또 의미 있는 지표가 언제 나올 거냐?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고용에 관련한 이제 지표가 고용 지표 나오죠, 이번 주에? 네. 그래서 아마 목에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반등보다 차라리 금요일 날 지표를 좀 확인을 하고 의미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미국장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제로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맞죠.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갈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지금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저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 따라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중동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입구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선 계속해서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가를 비롯한 시장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오셨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권영 선임연구위원, 또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멘의 친이란 조직 후티 반군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Anybody would be negotiating. They are negotiating. They're begging to make a deal. They're begging to make a deal. Turned out I was right. وأي تطورات للمعركة تقتضي الموقف العسكري سنبادر إلى ذلك بكل ثقة ب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이고 합의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빨리 협상이 지금 타결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파키스탄이 이제 중재에 나섰고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연구원님?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이란이 보인 첫 반응은 너무 과도하다, 조건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텐데 저는 이 이면에는 그 이란의 불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안을 보게 되면 작년 이맘때쯤 얘기했던 미국의 제안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협상이 성공된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진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항상 협상 중에 공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런 거 트라우마 그리고 이번에 만약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과정 중에서 또 지상전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만약에 뭐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암살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란 지도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란 측면에서는 약간의 전략적으로 현재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고의적으로 뭐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 측에 제시한 게 15개 항목, 또 이란이 미국 측에 제시한 또 5개. 그러니까 이건 종전을 위한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걸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재집권 이후에 이게 줄곧 보여왔던 어떤 그런 맥시멈 프레셔를 통한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의 최저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수법을 여기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보면 미국 측이 제시한 15개 항목과 이란이 역으로 제시한 5개 항목의 레드라인이 서로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바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개전 초기에 이란이 너무 많은 공습을 당하다 보니까 그 내부 국내 정서도 있는데 이미 바로 협상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이미 어떤 기싸움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자국민과 그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외면하고 피해를 빨리 회복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보면 회유와 협박과 그다음에 협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협상 그 중재를 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도 이제 초기에 오만이 이제 협상 중재를 하다가 이제 실패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됐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다시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도 양측 다 의심이나 어떤 그런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협상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 어떤 초기 공습에 있었던 어떤 그런 긴장과 분노나 이런 것들이 좀 누그러지면 아무래도 협상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오영권님 말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란이 협상을 원해서 지금 빨리 되길 원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은 공식적인 성명으로는 너희들이 준 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대안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 일종의 아까 이제 명분 쌓기용 기싸움 예,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심리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뭐 서로 다른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약간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간접적인 대화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검토 중이니까 아직 직접적인 대화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심리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전쟁이 길어질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빨리 조기에 종전될 수 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았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또 시장은 또 바로 반응을 해서 반등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다들 신뢰를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건지 모르겠는데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네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개전 초기와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든가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한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 사이에서도 어쨌든 간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언급이라든가 또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일단 반응이 과거와는 다른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것이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더 이상 말뿐인 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뭔가 만약에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라면 협상에 대해서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 진행 과정들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놓고 계속해서 말로만
그러니까 뭐 여기엔 트럼프 통영의 언급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행정부 여러 인사들이 계속해서 얘기는 하는데 결국 그들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방안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저는 금융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일단 계속해서 작년 우리가 이제 관세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뭔가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날 때마다 이를 좀 이제 안심시키려는 이게 결국 이제 그 기저에는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대전제가 좀 깔려 있었다. 뭔가 금융시장이 붕괴되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대전제가 깔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간선거죠. 결국 이제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네. 정말 중간선거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러한 어떤 지금의 최근의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시장은 지금 전쟁 이슈 자체보다 시시각각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 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말,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감이 이제 한계치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제 기대감이었다면 이것이 피로감으로 바뀌고 피로감이 이제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영향력이 이제 크게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말이 아니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는 뭐 종전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지만이 시장이 이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세 번째부터인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듣지 않기 시작했죠. 그런 거랑 지금 갑자기 비유가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하나의 우리가 변수가 발생한 거는 후티방군이 참전을 한대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몇 가지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본 것은 이제 협상 카드로서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미군이 지금 지상전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참전을 한다라는 새로운 이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란의 어떤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후티가 남부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력 분산을 또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하고 UAE하고 굉장히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UAE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경고 차원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미 해군이 뭐 지중해에 있다가 홍해를 거쳐서 온다고 하면은 네. 그것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좀 경제적인 의미인데요. 여기가 이제 후티 쪽에 있는 곳이 이제 바벨 만렙이라고 세계 5대 초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그다음에 바벨 만렙 해협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딱 쥐고 있게 되면 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어떤 그런 물동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란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동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라든지 가스를 한 방울도 전 세계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개전 초기부터 공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사우디의 동부 유전에서 이제 홍해로 빼서 이제 수출하는 경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가 보통 한 1,000만 배럴, 일산 1,0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하면 네.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홍해를 통해서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후티 세력이 이제 홍해를 막게 되면 사우디에서 이제 동서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그런 석유의 이동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자 또 경제적인 돈줄을 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후티 반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 다른 지역, 다른 중동 국가들의 이제 군사적 공격 가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지금 이 후티 반군의 참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길 여러 가지 이제 의미에서 일단 전장이 확대되는 것은 네. 미국이나 전 세계 국가들에게는 이제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워낙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잦았고 최근 어제까지도 공습을 하면서 이란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전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란의 프록시 세력들이 이제 지상군까지 오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뿐만 아니라 이거를 결국 홍해 수에즈운하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네. 결국은 이제 전 세계 무역 공급망 교란을 일으켜서 미국을 더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어떤 시사점을 찾고 있다 보면 우리가 이번 전쟁의 배경이 많이 이제 드러났는데 초기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공습을 시작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지금 벌써 미국은 종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종전의 이번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전까지의 어떤 그런 시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란의 프록시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 지금 방어 시스템이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거의 한계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더 미국의 협조적으로 종전을 향해 다가가는 어떤 그런 나비 효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고 후티 반군 참전으로 만약 홍해까지 막히면 유가는 어디까지 더 오르는 겁니까? 사실 뭐 이제 지금 그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브렌트유의 고점이 130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브렌트유가 종가가 112.57달러였고 오늘 이제 116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맥쿼리 같은 데서는 6월 말까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미국 행정부도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어떤 영향을 분석을 하고 있죠. 뭐 이제 지금 보면은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침체 가능성을 기존에 한 10에서 1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에서 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유가가 계속 고점에서 장기화의 어떤 흐름을 가진다면은 이제 경제의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결국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연준의 향후의 어떤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저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연준이 이러다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이러한 걱정이 좀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 이전에 사실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이미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좀 부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감안한다라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 유가가 단순히 뭐 여기서 뭐 200달러, 150달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래 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글로벌 IB도 그렇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도 그렇고 이제 이 유가에 대한 영향들에 대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상승한 유가가 어떤 그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브렌트 기준을 봤을 때 80에서 90달러 이상에서 유가가 한동안 고착화될 것이다. 그 한동안이 뭐 짧으면 한두 개 분기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유가가 이렇게 기존의 어떤 레벨보다 어떤 상위의 레벨에서 오랫동안 머문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반영되고 있지만은 CPI라든가 PC 물가에 그것이 아마도 한 5월이나 6월 정도부터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향후 금리 경로에는 상당히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그 부분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네. 그 어떤 경기에 미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합의에 대해서 타결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평화안을 대부분 수용을 했고 합의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30일부터 유조선 20척에 대해서 해협 통과를 허용키로 했다. 협상은 잘 하고 있고 조기 합의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로는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에 또 지상전을 하겠다라는 이제 위협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1만 명의 뭐 파병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해병대라든지 아니면 뭐 군대를 더 파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협상을 한다라는 거하고 지상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이제 하나의 슬로건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힘에 의한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막대한 이제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이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 본다고 하면 지금의 협상 과정도 힘에 의한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군사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좋은 이제 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선의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트럼프 얘기했던 뭐 최후 통첩이라든지 지금 뭐 이틀에서 뭐 5일로 넘어갔다가 또 10일로 넘어간 것이 약간의 뭐 이상한 점도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인 위협을 과시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 정부가 내세운 15개 조건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완전히 뭐 채찍처럼 이란에 요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근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줄 경우에는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또 민간의 어떤 경제 투자도 좀 하겠다. 그다음에 뭐 원전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이란이 그 제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란이 받지 않았게 되면 이제 지상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상전을 안 하게 되게 되면 약간의 뭐 타코나 아니면 이제 겁장이처럼 그게 인식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어떤 버티기 전략이 좀 더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좀 더 강하게 또 이런 이제 버티기 전략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후에 좀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월 6일로 데드라인을 연기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야기하는 거는 이란과 합의 협상 잘 되고 있고 합의 곧 이뤄질 거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신뢰가 가십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그 기간을 왜 그렇게 길게 연기했냐. 이미 한번 원래 5일을 주고 또 다시 10일 연기한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지상군 병력을 보내기 위한 시간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협상을 할 때 이게 마피아식 격언에도 있는 건데 협상을 할 때 협상은 좋은 것이지만 테이블 위에다 권총한 자루를 놓고 협상하면 협상이 더 잘 된다. 이런 격언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정상 국가 간의 협상에서는 이런 것들은 결국 양날의 검이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 힘을 통해서 협상에 응해서 빨리 끝내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항전 의지를 꺾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국제 정치의 그 현실주의 이제 방어적 현실주의 어떤 논리로 안보의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보복과 맞대응을 할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그리고 그쪽에서의 어떤 위험을 더 키우는 측면인데 이게 지금 미묘하게 이란은 체제 유지 문제와도 연결돼 있고 미국은 국내 정치랑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강한 수단을 썼을 때 상대가 물러서지 않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로 가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 어떤 양국의 우발적인 충돌로 생기면서 다시 이게 확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왜 이런 미국이 이런 위험한 대외 정책을 썼을까를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 이제 미국과 중동에서 벌였던 이런 협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1987년에 있었던 이른바 유조선 전쟁 같은 데는 그때는 이제 미국이 그 이란을 지원하고 이라크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라크가 그 미국의 어떤 그런 휴전안에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안 보이자 미국의 그 해군들이 이라크 해군 함정 기지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결국은 이라크가 물러서서 결국 협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걸프 전쟁 같은 경우인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 이제 미국이 쿠웨이트 철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상군을 그 현지에 대기시켜 놓고 압박했지만 결국 이라크가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침공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진 적이 있어서 이 위험 관리를 지금 가장 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10일의 시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이야기가 그 미군 지상군이 이란의 하르그 섬을 장악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르그 섬은 이제 알려진 대로 이란의 석유 허브로 그렇죠. 알려져 있죠. 예. 그 하르그 섬을 장악하면 이게 또 무슨 일이 빚어지는 겁니다. 네, 하르그 섬 자체가 뭐 유전은 아니지만 유전에서 뽑은 이제 원유를 하르그 섬으로 옮겨서 거기에 석유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되는데요. 네. 거의 이란의 원유 수출의 한 90%를 담당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오일머니를 차단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일머니가 전쟁 자금의 어떤 큰 돈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혁명 수비대의 어떤 임금을 지급한다라든지 자금원이 되는군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못하게 하게 되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미군이 진짜 성공적으로 하르그 섬을 점령을 했다고 하면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란 본토에 점령을 했다. 뭐 그 큰 대륙은 아니지만 섬을 점령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란에 주는 타격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리스크를 따져보게 되면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수출이 굉장히 뭐 못하게 된다고 하면 폭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미군 임명에 대한 피해가 뭐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섬이라는 데 좁은 지역에 대해서 미군이 점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란의 미사일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받게 되면 피해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할 것이고, 또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란이 그 하르그 섬을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터미널 자체가 또 붕괴가 되면서 또 뭐 해양 오염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또 그래서 기습 점검을 했다가 다시 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또 미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뭐 쉽지 않은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곳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강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하르그 섬이란 섬 위치가 그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가서 일시적이라도 그 점령하는 자체도 굉장히 험난한 것이지만 그걸 뺏긴다고 할 때는 그 이란의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자들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겠지만 이건 결국 이란의 체제 자체가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거든요. 하르그 섬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란이 옆에 있는 인근 작은 섬으로 물량을 이동시키면서 거기서도 수출하면서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진짜 레드라인은 이 하르그 섬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이동하고 일시적인 점령에 있는 동안 피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아예 그냥 타겟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전직 장성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내셔널 TV에 나와서 계속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미국 정부를 이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로 입장에서 보면 아까 유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2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해서 네. 상황이 그 지경까지 가지 않게 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크냐? 나라마다 대륙별로 다 다르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뭐 100% 다 해외 수입하고 있으니까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만 낮췄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2.1%였는데 기존에 1.7%까지 하향 조정을 했어요. 사실 뭐 이 경제 성장률 이외에도 지금 최근에 증시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만에 보면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뭐 생산 활동에 대한 부담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제 전망 기관들보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AI 관련 투자라든가 반도체 수요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 성장률의 어떤 상방 요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가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거는 향후의 어떤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좀 이 지금 그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OECD의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됐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현상은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코스피를 50조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네. 이 지난주에만 10조 원 이상 매도를 했어요. 아. 결국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러한 지금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이 매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조금 이제 그 보는 시각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속도 조절의 그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의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펀더멘탈 요인은 더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이익이 워낙 지금 강하게 이제 상향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의 강화 요인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펀더멘털보다는 지금은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어떤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 이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현상은 금융시장에서 달러 자산으로의 회귀 양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굉장히 강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자산들을 팔고 최근에 이제 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라든가 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달러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네. 이번 달 들어서도 코스닥은 거의 1,000억 가까운 순매수의 기조입니다. 그러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또 한편으로 이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원자재 의존도가 낮은 코스닥으로의 자금 이동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지금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 클라이맥스는 좀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하루에 막 7조 이렇게 파는 날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매도 규모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이익의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4월 달이 들었으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향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타 증시에 대비해 봐서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는 지금 오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5,10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벨로 보더라도 PER든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 증시는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이러한 어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어느 정도는 이제 향후에는 좀 제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대한 통과 문제였는데 주한 이란 대사가 이제 원칙적으로 비적대 국가니까 통과할 수 있는데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온 게 지금 통행료 이야기예요.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지금 이란 의회에서는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제법상으로 불법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징수까지 가능하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제법상으로는 위법하죠.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인데 여기를 통과할 때는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 38조에 보면 네. 모든 선박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약을 만들었을 때 이란이 그 서명은 했지만 자기네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독자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거기를 영해 주권으로 이제 간주하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상 통행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소위 시정 잡배들이 왜 시장 상권에서 상인들 괴롭히면서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괴롭히는 자들은 자기네들인데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받는 보호비 이런 목적으로 갈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전시고 워낙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 많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건 미국도 참 이렇게 빨리 봉쇄에 들어갈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시에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제 다시 공세가 낮아지고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국제사회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걸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란도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니면 그 국제사회가 미국의 편에 서서 이란을 압박하는 식으로 되지 않기 위해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도 미국이 주도해서 나중에 뭐 중동 질서를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이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미리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받을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협상 카드처럼 네.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진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하고 이제 동일한 생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통행료를 받게 되면 하나의 해적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보복을 이란이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이란 국적의 선박들이 다른 나라에 항구에 입항할 때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유 수입국 사이에서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란이 지금도 고립된 상태에 있는데 좀 더 심하게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석에서는 이제 통행료를 차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란, 뭐 러시아라든지 그쪽에서 좀 약간 싸게 받고. 친이란 국가들한테는 예, 그래서 친미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하고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장기화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어떻게 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 반발 때문에 통행료 받지를 못할 것인데 근데 그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소규모로 이제 분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2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원화로 약 3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징수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전쟁 발발 초기에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됐죠. 우방국들, 동맹국들 대상으로 이제 참전 혹은 군사적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 지금 사실상 안 했죠. 부정적이었고 특히 이제 나토를 콕 집어가지고 나토에 대해서는 파병 요청 도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겠다. 나중에 이게 뒤끝을 발휘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괜찮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보면 넓게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토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할 때 이제 한국이 다행히 그때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지난 그 중순경이었을 거예요.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배들이 가장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국 선박 보호는 각국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워낙 뒤끝이 장렬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안보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시 전가할 거냐라고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한반도 안보가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관련해서 그 전략적 유연성을 그 인태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압박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우리 정부가 만약 이런 직접적인 요구를 받으면 참 애매해집니다. 우리가 괜히 섣불리 중동 문제에 개입해서 우리의 이익을 거기서 이란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한미 동맹이 파탄나게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당분간 뭐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거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래적 그런 어떤 협상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하죠. 차라리 이거를 우리한테 뭐 늘 그래왔듯이 관세 압박이라든지 대미 투자를 뭐 재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나마 그거는 우리가 또 잘 해왔으니까 그 견디기 힘은 그런 요구가 아닐까.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나 방향을 틀어서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잘 피해가면서 그런 어떤 미국도 이렇게 좀 잘 달래고 자신도 일본의 이익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마무리를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좋은 한 가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 예. 예, 이걸 빌미로 해서 얻어내거나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동맹국 간의 비용 분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토에 대해서 비난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것도 거기에 들어간 이제 해상 작전의 비용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이제 수혜자 국가들 사이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막대한 군사 비용을 좀 더 나눠 갖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직접적으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네. 이것을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직 청해부대에 대한 파병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이 이제 증시도 있지만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이 이제 1,500원을 그냥 넘었습니다. 넘어서 그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겠습니까? 사실 당분간은 이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이미 이번 그 전쟁 이전부터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사실은 계속해서 약했죠. 그러니까 네. 원화의 약세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달러가 강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외 직접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대미 투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들도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요들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 또 이제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라는 부분까지 최근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뭐 1,500원이라는 임계치를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엔 결국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제 워낙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일본도 지금 엔달러 환율이 160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 자국 그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화와 엔화의 어떤 연동성으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 이어지는 한은 강달러의 압력 속에서 원달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추세적으로 다시 좀 이제 하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4월부터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세계 국채 지수의 WGBI라고 그러죠. 네네. 여기 편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모았던 이러한 어떤 이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기대도 조금은 이제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지금 소멸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미 올해 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는 뭐 한 번도 내리기 힘들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시겠지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당분간은 아마 원달러 환율은 거의 좀 이러한 그 1,500원 레벨에서의 어떤 등락. 다만 이제 있던 전쟁 상황에 그 진행에 있어서 변동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달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방에서 고착화가 된다라면은 또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지금은 이러한 어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의 레벨이 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그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명이 됐고 메시지도 나왔는데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CIA가 모즈타바가 동성애자라는 이야기 그런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중동은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아주 강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동성애자다. 이게 이제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협상 압박을 위한 심리전이라고 보겠죠. 심리전이다. 예,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가 이번에 새로 뽑혔는데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일반 대중들한테 퍼지게 된다고 하면은 일반 대중이 이제 그 최고 지도자를 보는 태도 자체가 이제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시위에도 이게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지도부 내에서도 왜 이 사람을 이제 최고 지도자로 뽑았는지에 대한 그런 갈등도 또 계속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린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모스타바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나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뭔가 좀 감출 것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란의 내부를 좀 혼란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란 지도부 흔들기 혹은 이란 내의 여론 분열 이런 걸 노리는 걸까요? 뭐 그런 취지에서 어떤 그런 심리전, 정보전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26일 폭스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네. CIA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직접 언급하고 언급한 이걸 건 아니에요. 망신 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제3의 성, 뭐 성소수자 이런 거에 대한 호불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 정치적 멘토인 예를 들어 옛날 로이 콘 변호사라든지 지금 재무장관인 베센트도 다 성소수자거든요. 개인적인 건 없는데 지난 대선에서 뭐 어쨌거나 제3의 성 이슈는 큰 문제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이른바 컬처 워에서 뭐 완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심리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동이 중동이 이슬람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따라대는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그런다고 하니까 한번 잽을 날려보는 거죠. 이걸 날려서 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약점으로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하메네이하고는 다르게 어떤 정통성과 권위를 갖고 지금 종교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냥 밀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내부에서 뭐 민중 봉기가 뭐 일어난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그때 이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던져보는 것뿐이지 이 문제는 자칫하면 미국 국내 정치 문제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같이 시작한 축이지만 지금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서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은 전쟁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빨리 모색하고 싶은데 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더 강경한 기조로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의견들이 충돌이 일어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란 내에 반정부 어떤 민중 봉기를 선동하자라는 이스라엘 제안이 있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양국 사이의 어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보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최대 안보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에도 네. 하마스의 배후 후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도 하마스 괴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헤즈볼라, 뭐 저항의 쪽,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분쇄까지 노리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일관된 이제 전쟁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인식은 그건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라기보다는 미국이 그동안 이란에 대해서 많이 휘둘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장 멀리는 이제 미국 대사관,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난 이제 오바마 정부가 했던 JCPOA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란에 의해서 휘둘려가지고 나쁜 이제 협정을 취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그 JCPOA를 이제 탈퇴를 하면서 네. 자기는 좀 더 좋은 이제 핵 합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최대 압박 전술을 이제 취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공격을 같이 해서 뭐 동일한 이제 목적, 예를 들어서 뭐 정권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핵 능력을 이제 분쇄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되게 동일할지라도 전쟁의 동기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이제 자기네 전쟁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인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정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종전 이후에 뭐 석유에 대한 권리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게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종전을 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당히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보 위협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고 이번 기회가 지난다고 하면은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이렇게 그 서로 엇갈리고 의견 충돌이 있고 하면 자칫 전쟁도 길어지지만 다른 엉뚱한 중동 국가들로 이 사태가 이제 번질까봐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제 많은 우리가 배경이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의 전형적인 세력 균형과 이익 균형의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공습 관련해서 이제 전쟁의 시작에서는 배경과 목적은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았습니다. 중동 권역에서 지역의 영내 질서, 미국이 구축해놓은 영내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수정주의 이란에 대해서 이걸 눌러놓은 거는 두 나라 모두 맞는 어떤 세력 균형이 깨지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같이 공습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이 임박한 위협이라 하던 핵, 뭐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놨으니까 지도부까지 다 제거했으니까 사실상 이익균형의 관점에서는 이미 미국의 목적은 달성해 놓은 단계거든요. 여기서부터 더 전쟁을 하면 계속 비용과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지점인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아직 이익균형이 안 온 거죠. 체제 안보, 영내 안보라는 어떤 그런 생존과 달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종 목적지가 아직 이스라엘은 도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전쟁을 계속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다 미국이 또 그 체제 안보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을 그냥 고립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결국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까지 보면 이제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분노를 잘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공화당의 전형적인 안보 관점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관리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결론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종전 협상의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혼재돼 있지만 시장은 부정적인 쪽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증시와 경제에 미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